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를 조금 전에 예방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한 것인데요. 강대강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원내 사령탑 지금 3선 의원 둘의 호흡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얼마 전에 확정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경선에 단독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오늘 상견례검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대 박찬대, 윤심 대 명심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개원 초반부터 특검 전국 또 원 구성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악수를 하면서 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네, 오늘 공개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잠시 뒤에 이어질 비공개 발언에서는 또 두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먼저 선출이 되었죠. 네. 그래도 오늘 국힘당의 원내대표님과 수석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여 있는 보라색 넥타이를 했고요. 네. 전에 한번 원내대표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를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넥타이 색깔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주 대표님도 마이크를 한번 눌러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보다 약 일주일 먼저 선출되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제가 인사드리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리 박 대표님과 제가 20대, 21대, 이제 22대 이렇게 이제 3선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도 출발을 국회 무대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늘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서로 여야의 또 협상 대표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동료 의원님들로부터도 네,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만남 장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공개 발언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축하한다면서 덕담을 좀 주고받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관건은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그 내용이겠죠. 이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거대 양당 원내 사령탑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비공개 만남 기류에 관심이 쏠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금 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에 이어 모두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파랑과 빨강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환대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물론 최근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전국은 더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이 양보 불가를 선언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고리로 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또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 등이 협치의 주요 시험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잠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통령실의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당 차원의 활동 계획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에 야 6당과의 공동 행동을 검토하고 네, 이처럼 이 야당이 21대 국회 내 재표결을 벼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 우위를 점해서 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라는 이 민주당을 향한 당 차원의 견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메신저 업체죠. 라인 야후의 경영권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전 회의에서 이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이에 대한 여당이 협조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네,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독도를 방문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라인 야후 사태 관련 항의 취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여당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는 국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당정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편협한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지분 매각 논란을 부른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걸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행정지도 철회를 분명히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양측 모두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 현안도 좀 짚어보죠.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위 인선이 발표됐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오늘 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공식 출범합니다. 이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닻을 올린 황우여 비대위 최대 과제, 이 전당대회 시기 결정과 함께 이 당심 100% 룰 개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7명으로 꾸려진 이 비대위원을 두고 여전히 친윤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 통합형이 아닌 혁신형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 안철수 의원 역시 수도권 낙선자들의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YTN과의 통화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최근 강한 당 쇄신 의견을 내는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이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선입견 없는 인사의 인선에 주력했다는 겁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인선이 있을 때마다 뭐 친 뭐다, 진 뭐다 이렇게 자꾸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균형감을 잇고 제대로 활동하실 분을 모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단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모두 참석해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의장 누가 되느냐가 관심인데 4파전이었었는데 주말 사이에 2파전으로 교통정리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오는 1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이 주말 사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두 사람의 후보직 사퇴에 이재명 대표 의중,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당원 상당수가 추 당선인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 대표 의중 역시 그동안 강한 선명성을 강조해온 이 추 당선인 측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당원 대다수가 추 당선인을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의중 반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역시 이 제1야당 역학구도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 당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 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22대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이라며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서도 이 당권보단 대선을 보고 이 대권 행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건넸다는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포착해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최 목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 최재형 목사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언론을 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면서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른바 언더커버, 자맹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한 뒤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들은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가방을 준 건 아닌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최 목사 측이 가방뿐만 아니라 서적이나 양주, 화장품 등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20일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위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이 소환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구루 기자. 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환 조사가 오전에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이곳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이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입고 나타난 임 전 사단장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최 상병과 유가족 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임 전 사단장이 대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1사단의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하고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자료를 회수했고 임 전 사단장을 뺀 수사 자료를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직접 고발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결국 피의자로 입건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최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소환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휘부 최고위급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사건 책임자 범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조금 전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늦은 오후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만찬까지 이어지는 공식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북핵 문제와 타이완 남중국해 정세 등이 꼽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면서 양국 사이 간극이 더 벌어진 사안이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다만 반도체 공급망 이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이익이 달린 데다 중국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에서 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 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방사포 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국의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시대본부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태국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A씨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과 방법,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태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 까오솥은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에 있는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2일 태국 후아이康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 새벽 2시쯤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인 일당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 부근 숙박시설을 빌렸는데요. 지난 4일 밤 진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시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른바 명심 경쟁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명심은 추미애 당선인으로 향하는 걸까요? 네, 미애로 합의바 당원들이 내세웠던 구호죠. 정성호 의원이 후보에서 먼저 사퇴했고요.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 당선자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친명 후보 교통정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섰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결국 명심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파전이던 국회의장 경선은요, 2파전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추장군으로 추켜 세우는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협상의 귀재로도 불리는 우원식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있긴 하지만요, 당내 최다선 추미애 후보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다. 추대 수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력을 내세운 추미애 국회의장이 탄생한다면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일 텐데요.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을 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후보인 오선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선 중에 연장자이고 제가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2번째입니다만 많은 부분에 유리천정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 국회의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당심과 민심 속에 있다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국회의장 탄생하는 걸까? 이게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명심은 결국 추미애 후보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걸 명심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심과 명심이 일치됐다면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명심보다 당심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심은 추미애죠. 당심을 명심이 따라간 겁니까? 저는 명심이 당심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미애로 합의바를 당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더니 나머지 후보들이 다 정말로 미애로 합의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도 아니고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당원들이 강하게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부분으로 국회의장의 선거가 흘러갔다는 거. 저는 이게 명심이 추미애라기보다는 명심이 당심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당선인도 당심과 민심이 다 나에게 있다. 내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마음이 추미애 후보 쪽으로 기운 거는 당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향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비토하고 본인과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정성호 의원 등을 국회의장으로 밀기가 사뭇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측근을,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의 사람을,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질 수 있었을 상황일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정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람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비쳤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심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른바 뭐 최상병 특검 정국 그리고 민주당이 거듭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정국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요. 특히나 민주당 내에 강한 강성의 성질을 가진 당원들은요. 이거 그대로 둬서야 되겠냐. 뭔가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얻은 만큼 뭔가 입법부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그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성 의원이나 뭐 조정식 의원이나 두루두루 추미애 의원까지 해서 다 서로 간에 빚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손을 들어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정치 상황을 봐서도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대권과대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을 봤을 때 누가 더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까? 라고 봤을 때는 본인의 자장 역할을 했던 정성 의원이 그나마 대권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뭔가 나름대로의 합리적이면서 혁신을 갖췄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모두들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은 아니더라도 당심을 넘어서서는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명심과 당심이 부딪히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이 국회의장이 거의 이제 추미애 그 당선인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뭐 우원식 의원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가 가장 조금 손해죠. 첫 번째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기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국회의장이 여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향후에.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입법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보다도 의전소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 의원의 성질상 윤석열 대표와 선명하게 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되면 대권을 안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더 강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상황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그러나 당심을 따른 것이다. 그렇죠. 나에게는 이롭지 않지만 당심을 따른 것이다. 당심을 안 따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치열하게 또 분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그 당선인에 대한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끝까지 완주해서 경쟁을 벌였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워낙 가까운 분 아닙니까? 좀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은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흐름이 그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것이죠. 우정보다 당심. 그렇죠. 우정보다 당심을 택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원식 의원 입장문을 내고 난 끝까지 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육선 두 분이 관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공연히 당내 선거를 의원님들 곤혹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당심이 워낙 강력한데 그 기대를 우리가 초반부터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지럽힐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또 만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만남을 응해주시고 해서 얘기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없었죠. 네.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그 국회의장 선거 경선은 아무리 복잡해도 끝까지 완주해서 반드시 민주당의 시험대 위의 기회를 잘 살려서 시험을 잘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밑에도 움직였다. 추미애 의원하고 당선인하고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를 이런 얘기 있던데 설마.
우현식 의원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락 안 했습니까? 네, 연락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중에서 우현식 의원에게 국회의장 후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의사타진한 건 없었습니까? 네, 뭐 그런 의사타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분명하게 예. 지금 필요한 이런 성과를 내는 그런 예. 국회 시험대 위의 기회를 잘 살려서 다음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실력을 예. 보여주는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내가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의원님.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추미애 당선인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만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심은 내가 확실히 확인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모든 건 결과로 증명될 텐데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원식 의원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합의 조정되는 과정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기의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이 국회의장 선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선 투표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4명이 함께 나와서 경쟁하고 그중에 과반을 얻지 못하면 2명으로 결선 투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게 입법부의 수장을 선출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일일 텐데 이렇게 사람 중심의 정치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 우원식 의원뿐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도 매우 내심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선명성 경쟁에 추미애 의원이 당선인이 가장 앞서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래 몸에 담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로 또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명성 경쟁에서는 사실상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쨌든 친명 후보들은 좀 이렇게 주말 사이에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건데 우원식 의원한테는 왜 전화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통상 이거는 이제 뭐 친분 관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다른 식으로 보면 미안한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순위가 뭐 1, 2, 3, 4인데 보통 예를 들면은 좀 죄송하지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원한테 그런 뭐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이라서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추미애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안으로 어떤 생각하는 걸까요? 추미애 국회의장 시대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각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을 두고 보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교체 과정 속에서 추윤 갈등을 촉발시켰고 너무나 무리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뉴스를 키웠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장이 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국회의장의 모습과는 달리 선명성에 기대서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는 이른바 대여 투쟁의 선봉장에 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탄생되면 과거에 있었던 국민 여론을 잃어버렸던 일을 다시금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워낙이나 선명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복수혈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추미애 당선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국민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이 비토하는 과정 속에 목적이 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대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다면 국회 시정연설과도 추미애 국회의장과 만나게 될 테고 또 얘기도 해야 될 테고요. 일종의 뭐 추윤 갈등 시즌 2냐 그게 개막하는 거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용산도 좀 긴장할 것 같거든요. 용산도 긴장할 뿐더러 근데 뭐 영수회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피해왔던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뭐 추미애 그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인데 사적으로 뭐 불편할 수는 있어서 티를 내겠어요. 더 반갑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염려가 되는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위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되면 말하자면은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적이 없어야 돼요. 결국에는 당대표는 강한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얻어서 요구를 수행하는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 기반으로 국회의장이 됐을 때 과연 국회의장이 민의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의 선명성만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입법부가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끊임없는 거부권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그 당선인이 아직 국회의장이 안 됐으니까 당선인 자체가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추윤 갈등 2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이 전국의 혼란을 더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이 그래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꼭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뭐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하고 신경전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죠?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190석이 넘는 의석의 힘, 이건 국민이 만들어준 민의이기 때문에 이 민의에 따라서 일방 처리하겠다라고 가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합의의 정치와 대화의 정치는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나왔던 나름의 소중한 성과물 중에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것이죠. 여소야대 전국에서 190석이 넘는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마음대로 힘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권력에 어느 정도 제어를 걸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준 국민의 민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일 수도 있어서 과연 어느 쪽 방면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고 난 다음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역할할지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보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의외로 저는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들, 정치 상황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여러 가지의 시각들을 종합했을 때 당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를 할 때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우원식 의원한테 표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 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까지 챙겨주시는 이 배려심. 평론 좋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그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정이 된다면 조만간 머지않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찬대 카드로 결정이 됐고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대표가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어차피 이재명이 또 한다.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께서 지금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휴가를 낸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죠. 정청래 최고나 뭐 장경태 최고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일단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 던졌을 때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두 최고위원이 던져서 그 어떤 여론 추이를 감지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당내에선 소리가 안 나오지만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지지했던 유튜버 중에 이동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놓고 나서 연임하면 안 된다. 연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일이 없다. 대권과도로 가려면 연임하지 말고 이번엔 내려와서 본인의 다른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연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는 당에서는 뭐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지금은 이재명의 타임이다. 지금 마땅한 도전자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힘을 실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민주당의 승리 이후로 거의 모든 입법부의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 전과 후로 인해서 정치 뉴스의 상당 부분을 다 독식해 왔는데 만약 당대표 직위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런 정치에서 일정 부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가도로 가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뉴스에서 멀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 많은 분들이 잠깐 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중에 당대표로서의 직위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 출석에 대한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결국 재판 과정에 의해서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당 대표 연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저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예. 여야 지도부가 속속 꾸려지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앞서 전해드렸지만 추경호, 박찬대 여야 원내 사령탑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별히 좀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맸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협치하면서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맞이할 때 좀 나름대로의 마음을 열고 갔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저 미소가 오래 가진 않겠죠. 오래 안 가죠. 예. 이제 처음이라서 예. 처음에만 이제 좀 훈훈하게 보이는 것이고 예.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을 봤을 때 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전반기 때 법사위 운영위 부분들, 그러니까 핵심 상임위를 가지고 다퉜을 때 말하자면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다 포기를 하고 전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왔잖아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군요. 예. 법사위 운영위는 박찬대 의원이 이거는 뭐 협상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상수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두 가지를 주고 나머지를 갖고 올 건지에 대한 이제 숙제인데요. 국민의힘도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자존심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다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한데 삼선 의원이고 친윤, 친명을 대표하는 두 분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호흡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운영해 왔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관료 출신이거든요. 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마는 정치인 추경호가 보여주고 있는 보여줄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 투쟁 국면으로서 이 여소야대 국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모든 애들을 강경 처리하는 정치인처럼 비춰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련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조율과 더불어서 예. 국민들의 민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자리를 과연 어떻게 펼쳐나갈지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첫 무대가 최상병 특검 재발의했을 때 표결 단속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좀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표결 단속만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은 단순한 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과정들, 공수처 수사 이후에 이 내용들이 미진하다면 그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이런 얘기들도 꺼내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서 어떤 방식으로 이 특검 법안이 현재 법률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이 이걸 무조건 막아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협상의 여지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고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국직간 현안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지층 여론도 살펴야 되면서 전체 민심도 아울러야 되는 좀 난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긴 한데 예.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의 어떤 지지층들이 이 최해병 특검이라고 하죠. 예. 최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 민심 자체도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반영해서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재의결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보면은 마지막에 수적으로도 불리하지만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헌법을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적 미비가 아니라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서 헌법적 권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예. 저는 좀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최혜병 특검은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오늘 최재형 목사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본인 직접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는 강경 수사로 갈 경우에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예. 수사의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22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은 최혜병 특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 여사 특검으로 갈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강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최재형 목사를 불렀으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게 검찰의 ABC의 수사의 패턴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사의 결과를 보고 단순히 이걸 주거침입이나 청탁 뭐 방지법에 대한 위반이다라는 걸로 그냥 이거를 털어주기 위한 수사다 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이 어떤 대가에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인사 개입이나 어떤 국정 개입이 있었는지라는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특검을 굳이 주장한다는 게 민심에서 큰 어떤 말하자면 홍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의 결론이 결국엔 특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변수가 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군요. 오늘 어쨌든 뭐 여야 원내사령탑 손을 붙잡고 웃었으니까 강대강 정국에서도 좀 협치를 할 수 있을 때는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보면 원내사령탑 결정됐고 비대위도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명단 나오면 개파부터 보니까 친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예.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의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인선했다라는 인식을 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총선 참패에 따른 혁신형 비대위였다면 아마 면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달랐겠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의 룰 개정, 지금은 당신 100%로 돼 있는 룰을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큰데 과연 지금 들어가 있는 인물 면면에서 이 내용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낙선된 사람들이나 수도권 정서를 좀 더 아는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기 이제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가 수도권 낙선인 중에 대표적인 주자 한 명이고 물론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천하용인의 몸을 담았던 개혁적인 젊은 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얼만큼 룰 개정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할지 목소리들의 여부를 봐서 이게 진짜로 똘똘 뭉쳐서 과거로 회귀하는 지도부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을 하게 되는 일하는 비대위인지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지금은 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관리형 비대위가 결국은 앞으로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 국면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며칠 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추후 조치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오늘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바뀐 게 뭐냐?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죠? 낙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총선에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낙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아슬아슬한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김용태 당선인 한때 천하용인의 용이었잖아요. 소심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보면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대부분의 이슈들에서 제가 읽어내는 김용태 당선인 스탠스 그렇습니다.
네, 소신파 느낌적인 느낌은 소신파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저는 되나요? 천하람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좀 서운함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천하용인 했는데 예. 본인만 국민의힘에 남았고 우리 같이 가서 좀 험한 길 걷자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좋은 지역구에 가서 당선이 된 거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친윤의 분류는 안 될 거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용인과 같이 안 하고 남았기 때문에 친윤에 본인은 포함돼야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소신파라고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소신은 있죠. 소신은 그나마 있습니다. 나머지 인사들 중에는 그나마 예. 소신이 있는 예. 인선인 것 같고요. 뭐 구색 맞추기라고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 인선을 보면 한 가지 난제가 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관계가 재정립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총선이 참패된 이후에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너무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용산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그거를 초반에 뭔가 이 관계 개선을 하고 재정립을 했다면 이 인선 자체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자체가 아무리 관리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용산이 국민의힘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 저는 인선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들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제일 처음 해야 되냐면 전대류를 빨리 공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거를 정해줘야 누가 들어올지 알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당신 100%에서 뭐 8대2나 9대1로 하면 뭔 의미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또 용산에 그냥 그 지배에 있는 거다라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구성 못지않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런 앞으로 있을 몇 달이 있을 이 전대 룰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시급하게 하는 것들이 관련 비대위원장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명단에 시선이 쏠린 건 비대위 하는 일이 다음 당대표 전당대회 어떻게 뽑을지 룰을 정하기 때문인데 친윤 일색으로 꾸며진 비대위원이면 결국은 용산의 마음에 드는 당대표 뽑기 위한 연막작전 아니냐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일부에서는 친윤 일색 중심으로 당원 100% 룰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대룰을 개정해서 여기 여론조사 비중을 꽤 늦추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친윤 일색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여론조사 지표가 가장 높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여론조사를 조금 높게 넣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당원 100%를 놓고 보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룰 개정을 갖고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누군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용산 해바라기 직할정당 체제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원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총선 참패 이후에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권이 3년이 남았는데 3년 남은 정권에 어떻게든 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정당 구조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런 방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비대위 분들이 관리형 비대위라고 합니다만 최소한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룰뿐 아니라 어떻게 당이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얘기 드립니다.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 물론 이제 그 김병민 최고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대룰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이 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승민, 한동훈, 이철규를 이제 세 명을 예로 들었을 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심에서는요. 당심이 많을수록 유승민 의원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만 본인이 전대를 띄는 의미가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대5든 당원 100%든 반반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격을 하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원 전대룰과는 상관이 없어요. 또 말한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포기했지만 당대표 나간다면 여기는 당심이 100%가 돼야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민심이 섞였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황우여 비대위의 이 당원 룰 개정이 굉장히 전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쨌든 두 분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룰 변경과 뭐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즘에 뭐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고요. 독서 300여에 빠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자택 인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나까지 화제를 모을 정도로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책은 집에서 읽지 왜 이렇게 나와서 읽었냐, 일부러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 오는 주말에 도서관에서 예. 책을 보고 있는 정치인. 이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세간의 이미지와는 퍽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김병민 위원은 도서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어린이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가면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죠. 정치인이 책을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도서관 가서 편안하게 사람들과 함께 주말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부족한 측면이 저런 보편적인 대중의 정서, 감정들과의 공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도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연출을 저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본인 스스로가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좀 많이 읽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나왔던 책의 제목들과 서적들의 종류를 보니까 칼 세이건의 우주에 관한 책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로봇을 주제로 한 SF 소설 로봇,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내용들까지 보게 되면 이 주제의 공통적인 내용이 결국 미래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른바 야당과 강력한 대척점 국면이 있었던 정치 국면을 과거에 보여줬다면 이제 그 미래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도 저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읽고 있는 책도 그냥 고른 건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시선도 있고요. 뭐 책까지는 뭐 그런다 예. 치더라도요. 지금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저런 행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불대기용이다.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꼭 뭐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본인이 연출이 아니더라도 찍힐 걸 모르겠어요. 예. 저기 앉아서 저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는 건 누구한테 찍혀서 알려질 것이다라는 것은 머리 좋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점점 내가 나설 때가 됐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따지고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을 겁니다.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고 나가도 되겠구나. 라는 좀 결심들이 굳어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너무 공인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잖아요.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 나도 예전에 학창 시절의 한동훈으로, 아니면 평범했던 검사 시절의 한동훈으로 사람들이 몰라봤던 그 시절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보지만 저는 첫 번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살짝 연출이 있다. 연출을 이미 알고 예. 연출이 될 걸 알고 갔다.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목격담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지원 당선인은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 총선 패배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당대표로의 복귀를 호시탐탐, 호시침침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가 지금 현재 당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안철수 등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로 되게 돼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걸 보는데, 만약 현재의 당헌 당규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 50% 당원 50%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되는, 유승민 의원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한동훈, 유승민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호시침침은 제가 모르는 말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건 뭔가 그 기회만 틈이 날 때마다 엿보고 있다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왜 한동훈을 자꾸 외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변화를 끌고 가면 모든 뉴스는 거기를 쫓아가겠죠. 조금 전에 나왔던 저출생 관련된 수석을 신설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나머지 수석들 그렇게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나가다가 이 저출생 관련된 수석 얘기가 나오니까 큰 관심을 못 빠집니다. 가장 제일 먼저 총선 참패 이후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깜짝 놀란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났다면 뉴스가 그렇게 가겠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47년생 황우여 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끌고 갔다면 아마 당분간은 한동훈 위원장 뉴스가 설 공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과거로 퇴행하는 것 같고 당의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때 기대를 가졌던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가 제대로 된 변화로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도 좀 볼게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전체 여론조사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바로 옆에 회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니까 압도적이고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대 룰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겠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과 비교했을 때 유승민 의원은 전대 룰이 바뀌지 않으면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 지금 수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 좀 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100%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섞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전대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만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뭐 이철규 등등 이 친윤 그룹에서 이제 출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호시탐탐 노려야죠. 본인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지금 나와봤자 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제2의 김기현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한동훈이 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한 것처럼 계속해서 국정을 추락시켜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세우면서 정치인 한동훈이 클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못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까? 떨어지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겠죠.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면 과거에 비판받았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타파시켜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만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참여되는 여부들을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끝으로 간략하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들하고 원내대표하고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과제 중에 하나가 당정관계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것 같으세요? 네, 만찬의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얘기들이 깊게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최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총선 참패 이후의 지도부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민심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민생 중심으로 더 집중하게 될 거라 보고,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라인 사태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당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날카로운 분석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관관계도 좀 유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서영조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봄바람이 살랑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바람에 황사까지 바깥에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다시 쾌청한 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기온도 쑥쑥 올라서 현재 서울 기온이 벌써 22도로 쌀쌀했던 아침에 비해 무려 10도가량 높은데요. 널뛰게 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햇살에는 더욱더 따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맑고 따뜻한 날씨에 영동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동쪽 지방에서도 대기가 차차 메말라 가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따스한 봄볕에 오늘 활동하기 좋겠지만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으니까요. 이 바깥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료계가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고 하던데요. 몇 시죠? 네, 잠시 후인 오후 1시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4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고 1시간으로 짧게 끝난 회의는 정부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10,000명을 늘리려면 내년 학년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며 2,000명 숫자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의사위원 등 4명 역시 규모에만 이견을 보였다며 의료계의 여론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잠시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 법원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입니다. 이 두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대로 의대를 증원에 뽑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의대 증원과 배분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각 대학 모집 인원이 이달 말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학년도 기준에 맞춰 동결되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이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향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의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그 직원들의 무급휴직 권고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했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서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법원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측의 반발에 대해서도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렷하지 않게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건진 드럼통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시멘트로 가득 메워진 드럼통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며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정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의 태국인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 클럽은 A씨가 발견된 곳과 차로 1시간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수색에 나섰고 이곳 저수지에서 범죄에 사용된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으로 보입니다. A씨의 모친은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A씨가 마약을 버렸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마약 관련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A씨의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된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어제 저녁 전북 정읍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는데 체포될 경우 송환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15년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취업 빌미로 깨어낸 뒤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한국인 용의자가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태국의 파타야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유명 휴양지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으로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쉬러 간 곳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을 상대로 경찰이 이틀 연속 프로파일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YTN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는 것이 이 뭐 저희가 MBTI 이런 것처럼 스스로 답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프로파일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사이코패스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까지는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도 이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남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아직 조금 많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테스트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란 겁니다. 이어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태광 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우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로 확인됐다며 최근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현 대구고검장과 한성리 울산지검장에 이어서 검찰 고위급의 사이가 잇따르며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 고등검사장을 지낸 노 고검장과 한 지검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 박종근 광주지검장과 최경규 부산고검장도 잇따라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고위직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한 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던 신성식,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많은 시민이 찾은 서울 한강공원에 최근 4인용 자전거가 도입됐는데 사고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던 4인용 자전거가 서울 한강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원 자전거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했는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탈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시범 운영 2달 동안 관련된 민원이 20건 접수됐습니다. 아이랑 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다 같이 타지만 옆에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속도를 조금만 더 줄여서 다 같이 안전하게 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가 느린 4인 자전거를 뒤따르던 자전거가 앞질러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는 20km까지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10km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 차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는 어떨까 취재진이 한번 타봤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봐도 속도가 잘 나지 않고 기다리다 지친 자전거들이 이렇게 옆으로 추월해 지나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자전거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 갑자기 이제 4인승이 앞에 있으면 멈추면 또 뒤에 정체도 되고 그래가지고 추월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리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 안전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하거나 7살 이하 아이 전용 좌석에 성인이 앉는 등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일반 자전거 도로와 분리된 4인용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6m라서 이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4m 정도는 양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쓰고 남는 2m 정도를 이 4인용 자전거 전용으로 트랙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찾은 한강공원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한 발 앞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수장으로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곧 왕이 중국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 장관이 이제 한국 외교수장으로는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간 것이 2017년 11월 당시 네. 강경화 장관이었고요. 네. 물론 작년 11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남을 갖긴 했었죠. 네. 그 전에 또 한 번은 2022년 8월에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그때만 해도 이 베이징에 아직 방역이 걸려 있어서 그 제한 조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게 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이징을 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과연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에 한덕수 총리는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갔는데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지 못하고 왔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중 관계가 조금 악화됐다는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중 관계가 좋지 않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경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활발히 하지 못했던 이제 그 기간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등장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국 입장에서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상호 존중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전같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중국 입장에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태열 장관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얘기 나눈 걸 보니까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고 여러 가지 양국 관계 증진 발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의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의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의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또 네. 중국이 생각하는 의제와 한국이 생각하는 의제가 좀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드 이후에 보복이 진행이 되고 한 학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또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 존중, 상호의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또 중국이 동의를 할 것인가. 또 네. 경제 문제는 워낙 이거는 저는 한국, 중국 양국 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가 된다면 이 경제 분야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미국 주도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 네. 한국 측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는 우리 탈북자. 이 북송을 계속 최근 중국에 한 2차례 대규모 북송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제한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핵 문제. 또 역시 조태열 장관이 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얘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 불편한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특히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지역에 하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제 소규모 다자 협의 체제, 오커스라든지요. 아니면 한미일 협력도 마찬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 왜냐하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게 중국을 결국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소규모 다자 체제 아닌가. 그건 작년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 가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아마 네.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언급하지 않아 주신 그런 주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문도 이번에 외교장관 회의 다음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와서 그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상호 존중,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한 게 2014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 그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6번인데 시 주석 방한은 한 번밖에 그 기간 때 없었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온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대1 네. 의미 있는 그냥 다조회의에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상회담 1대1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사회주의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데 사회주의의 모든 정책 또 대외 정책도 포함됩니다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사회주의의 핵심인 지도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아예 이것은 양측 지도자가 양국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일종의 합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동안의 좀 어려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요. 이 가능성이 글쎄 커 보이진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국한테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순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한국을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온다면
북한을 가고 한국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적인 정황으로 좀 보자면 이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번 그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의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호 존중과 호혜의 고고리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 대중정책의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물꼬가 열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번 회담 통해서 한중 관계 개선이 조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양한 방면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관계 개선이나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올 한 해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양국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일전에 휴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올 한 해는 좀 양쪽이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 왜냐하면 미국도 대선이 있고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내부 상황이 어려우니까 서로 간에 계속 부딪히는 거는 양쪽 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다방면에서 대화가 열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린 거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조 장관이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방면, 다차원의 그런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4년 5개월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간에 두 가지 때문에 이루지 못했죠. 그 마지막에 했던 것이 그 청두 2019년 12월 중국 청두였는데 그다음에 네. 이루어지지 못해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못한 것은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회담 자체를 한중일의 회담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중일 회담에 대해서 5월 말에 거의 열릴 것은 확실시되고 더불어서 한미일 회담도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동북아의 핵심 국가들의 역동을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된 게 도움이 좀 된 부분이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됐으면 한중일 회담이 못 열렸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중일 회담이라는 의제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명목인데 그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1995년에 아세아 플러스 3이라고 해서 3회 한중일 정상이 같이 모이는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때 처음 회의 때는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은 총리가 갔는데 중국은 총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라고 표현하기가 한데 모태가 되는 그 회의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반,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또 정부 수반이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정부 수반은 맞는 거고요. 근데 네. 다만 그 중국의 공무원 총리 같은 경우에 둘 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시진핑 주석 사면임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총리에 대한 위상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존재감이 있어서 와도 의미가 있지만 리창 총리의 그런 것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이전에 비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은 낮고 그리고 더 이상 명목상으로도 행정부 수반이라고 부르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일정 시점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겠죠. 네. 일단 뭐 첫 단추가 조금 잘못 꿰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좀 어떤 그 논의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그 첫 예상하십니까? 단추가 잘못 꿰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시작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경제 문제를 좀 논의하자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기 시작한 것은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전체적인 논의가 되긴 하지만 글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좀 불편한 의제들이 많이 있죠. 대만 문제라든지 우리는 북한 핵 문제,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얘기는 최소 수준의 그냥 원칙만 얘기하고 뭐 예를 들지 보건, 고령화 문제 혹은 미래 세대 교류 같이 서로 간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제를 갈지 아마도 한중일 3국이 계속해서 이번에 조태일 장관 가는 것도 아마 이런 의제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고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의제가 됐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로 불편한 의제라도 꺼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지 아예 안 만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간 코로나19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저도 최근에 중국에 있는 그쪽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고 중국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네. 그간의 대화가 끊겼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더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관련 이슈도 조금 짧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북한이 군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형 240mm 방사포라는 건 좀 어떤 겁니까? 그 이른바 서울 불바다에 사용되는 장사정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 사거리는 뭐 65에서 70km 정도 나가고 있고 한 200문 정도가 이른바 전진 배치돼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그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40mm 그냥 단순한 방사포가 아니라 네. 그 북한식 표현하면 조종 방사포가 있어요. 유도 장치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미사일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미사일 뭐 구경이 좀 더 커진 북한이 사실상 미사일 같은 600mm 방사포 KN-23이 있는데 그거는 네. 사실상 탄도 미사일로 보면 되고요. 240mm 방사포는 122mm와 함께 주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뭐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이 유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충 샀다라는 거예요. 네.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 쏜다라는 거는 전쟁이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한국의 서울에 있는 전술 목표들을 먼저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조종 장치를 단 방사포를 갖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에도 갖고 이번에도 와서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네. 역으로 한국이 이건 뭐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주한미군도 갖고 있고 한국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기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조종 유도 장치가 다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 북한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갖고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한 3년간 배치를 하겠다. 물론 배치가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가 한미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역량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평가는 됩니다. 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뭐 러시아 수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통 일종의 현지지도 군부대를 가거나 무기를 보는 경우에 재래식 무기는 잘 안 가거든요. 네. 주로 핵 관련된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240mm는 것이 사실 옛날부터 쓰던 그런 무기 체계의 조종 장치를 단 그런 형태로 보여줬다라는 것은 러시아의 수출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 북한이 이 122mm 방사포를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이는데 이게 1970년대 만들어진 그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불발탄도 많이 나오고 성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지금 사진에 나온 겁니다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신형 무기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성을 부각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고 평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해킹 관련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이게 처음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북한이 이미 시작을 했고 라자루스라고 불리는 해킹 그룹은 그 북한의 정찰총국 대남 공작을 책임지는 겁니다. 킴스키라고 불리는 이제 두 그룹이 오랫동안 해킹을 해왔는데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북한이 이미 이것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중국도 해킹을 해서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특히 한국의 해킹은 좀 다른 목적이 있겠죠. 네. 우리 남한 사회를 혼란하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대응을 앞으로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 관련 이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은 사상 최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가 단순한 재정 안정화를 넘어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 이후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은 3.2%에서 4.6%로 늘었습니다. 2,200여 톤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타이완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서방은 곧바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게 뻔합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에는 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Gives vital support to America's partners, and so they can defend themselves against threats to their sovereignty and to the lives and freedom of their citizens. And it's an investment in our own security.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서방은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졌을 때 서방 국가들은 외국 중앙은행에 러시아 외환을 동결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금 보유는 이런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금 비축 외에 농업 분야에서도 자급자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타이완 침공이 가져올 장기적 대결 국면에서 식량과 재정 모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분석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건넨 가방의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자신에게 목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이렇게 대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혜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은 5일 만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거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테니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선을 그은 겁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우선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서두를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 속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부터 정치권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에 재표결을 위한 전방위 실행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범국민대회 등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야권 6개 정당과 공동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SNS 또는 공개 서한으로 특검법 찬성 표결을 설득하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방식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에 맞춰 대통령실 내부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이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양자구도로 정리된 가운데 이번 주 경선을 앞두고 두 후보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야말로 적임자라고 치켜 세우는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육선 두 분이 관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공연히 당내 선거를 의원님들 곤혹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당심이 워낙 강력한데 그 기대를 우리가 초반부터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지럽힐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또 만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만남을 응해주시고 해서 얘기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없었죠. 네.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전반기에 추미애 당선인, 후반기에 조정식 의원 두 사람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네,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니까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 그거를 제대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성적을 잘 낼 국회의장의 덕목이 무엇인가. 갑자기 혁신,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수, 나이, 뭐 관례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 그런 정신을 가지면 정말 혁신하고 개혁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제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단일화에 동의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가능성 있는 정상 사업장에는 최대 5조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우선 1조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매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암산에 최근 2년 동안 2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데 관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이 갈고리로 핥힌 듯 깊이 파였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굵은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주변 토암산에 이런 산사태만 20곳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석굴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상륙 때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2년째 복구는커녕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가 석굴암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번 피해 때 그것들이 떠내려와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곡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토속류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인 토암산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문화재를 맡은 문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후위기 재난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산사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가깝게 지금 방치나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해 극한호우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재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싱그러운 초록빛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생기 가득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따스한 봄 햇살에 기온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올랐고요. 오늘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다 싶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곳 도심공원에는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어제 곳곳에서는 황사로 대기질이 악화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공기도 다시 깨끗해졌는데요. 다만 맑고 따뜻한 날씨에 영동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동쪽 지방에서도 대기가 차차 메말라 가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따스한 봄볕에 오늘 활동하기 좋겠지만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으니까요. 바깥에 계시다면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